사람과의 대화로 인해 힘든 적 다들 있으시죠? 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질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과는 한두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과는 10분만 이야기해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집니다. 나이 탓, 성격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60년 넘게 사람을 만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반전이 있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꼭 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편한 대화와 불편한 대화의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순간들, 대화가 끝난 뒤 혼자 남아 느꼈던 답답함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람으로 다친 마음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 다른 사람과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 2. 대화가 어렵다.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도 안 했는데 위로가 된 이유. 며칠 전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미자님은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며 친구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꾸 나한테 손주를 맡겨.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구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손주를 안 봐줄 수도 없고. 한미자님은 그 뒤로 말을 멈추셨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분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머,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손주까지 돌보시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자 한미자님은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분은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판단과 조언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두 번째 분은 할머니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힘드시겠다는 반응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말보다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공감적 경청이라고 불렀습니다. 1950년대 그가 진행한 상담 연구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의 감정을 먼저 반영해 줄 때 대화의 질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상담사가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내담자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들으면 즉시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속상하셨겠네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감정이 당연하다는 허락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반응 없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상대의 감정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같은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엄마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같은 말을 듣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왠지 모르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심이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며 거의 기적에 가깝다. 반응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 기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에 먼저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셨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언 없이도 답이 보였던 대화. 한 경로당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김영숙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려도 듣질 않아요.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저는 걱정이 태산 같은데 남편은 아들 마음대로 하라고만 하고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박정희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김영숙 님은 나이도 있고 위험 부담이 크니까 걱정되시는 거고 남편분은 아들 뜻대로 하라고 하시니까 혼자 고민이신 거네요. 김 여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혼자서만 이 걱정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박정희님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말라고 하세요. 남편 말이 맞아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영숙님의 복잡한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영숙님은 자기 이야기를 정리받고 나서 훨씬 차분해지셨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판단하지 않고 정리를 해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유진 젠들리는 포커싱이라는 상담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젠들린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누군가가 정리해주면 스스로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민은 대부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걱정, 분노, 서운함, 죄책감,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어서 정작 본인도 무엇이 가장 힘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판단이나 조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신 거죠?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이런 마음과 저런 마음이 동시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어지럽게 흩어진 방을 누군가 함께 정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판단부터 하는 사람은 상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건 아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네요. 김영숙 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가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같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원래 고민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많은 판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판단 없이 그저 정리만 해주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고 정리해주는 사람은 바로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비록 답을 얻지 못했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군가 내 복잡한 마음을 함께 들여다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잠깐만 멈춰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 걸까? 그것을 찬찬히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 이유. 어느 날 오후 한정수님은 산책을 하다가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정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야.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데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하더라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매일 아침 산책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 자네도 당장 내일부터 나랑 같이 나와. 그리고 음식도 신경 써야 해. 요즘은 건강식품도 좋은 게 많으니까 내가 먹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한정수님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한정수님은 왠지 모르게 더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는 분명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한정수님은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불안하겠어.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봐.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두 번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 나도 이해해. 자네가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대화 후 한정수님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조언보다 여백을 남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끊임없이 지시하고 조언하면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조언은 분명 좋은 의도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돕고 싶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언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장 이렇게 해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최고야 같은 말들은 무의식 중에 상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지금 자네가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 내 말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백을 남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천천히 생각해봐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조언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의사는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언은 때로 숨이 막히게 만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 여백을 남겨주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여백을 남기는 사람은 모든 답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묘하게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었고 내 선택을 기다려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참아보세요. 여러분의 침묵과 기다림이 때로는 수십 마디 조언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큰 이유. 동네 카페에서 세 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손주가 대학 입시 준비 중인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서. 그러자 최영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애들은 좋죠. 우리 손주는 말이에요. 작년에 수능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해주고 학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주고 밤에 데리러 오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좋은 대학 갔으니 다행이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말이죠. 손주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최영희님의 이야기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던 이 정수님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결국 커피만 마시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반면 다른 모임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 정수님이 손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숙희님이 대답했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죠. 저도 작년에 손주가 입시 준비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주분은 어떤 학과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수님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끌고 와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찰스 더발과 로버트 윙런드는 자기인식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과 타인에게 관심을 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대화는 일방적이 되고 듣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한마디를 꺼내면 10마디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더 심했어.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대화의 주제를 자기 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묘한 허탈함을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상대방 이야기만 듣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손주 얘기를 했지. 그런데 왜 최영희 씨 손주 얘기만 듣다가 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이야기로 끌고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말이야로 시작합니다. 둘째, 이들은 공감한다고 착각합니다.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내 얘기 들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셋째,
이들은 자기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 한마디에 상대의 모든 고민과 선택이 무시됩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건 별로야. 내 방법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그랬어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쏟아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도 자기 경험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감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 대화의 중심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말한 뒤 다시 상대방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주부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정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상대에게 넘깁니다. 특히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내 힘든 건 별것 아니야 라는 말로 들립니다.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판결로 들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이야기로 상대를 묻지 않는 사람. 이들은 바로 이 비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와 들을 때의 균형을 잡아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묘하게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그것이 존중받았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입은 벌렸는데 말은 못한 것 같은 허탈함이 남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랑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지?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하는 말에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잠시만 멈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 이야기일까?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더할 기회일까?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말보다 반응이 먼저 나오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정리를 해주는 사람, 조언보다 여백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지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같이 있다가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지는 사람들.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더 현명하게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엔 공감했는데 점점 피하게 되는 이유.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서의 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모이는 몇몇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임경숙 님이 오실 때마다 경로당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분도 친절하고 말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나쁜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경숙 님의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트 갔는데 계산대 직원이 정말 불친절하더라고요. 내가 카드를 잘못 넣었다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아침에 아랫집에서 또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고치니까 정말 이기적한 사람들이에요. 며느리가 또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집도 항상 지저분해서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시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경숙님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원, 이웃, 며느리, 아들, 손주, 심지어 길에서 스쳐간 모르는 사람까지 모든 이야기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재화된 분노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의 불편한 감정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패턴을 가진 사람은 사실 본인도 힘듭니다. 세상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듣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정리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등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맞아.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세상이 점점 나빠지네 같은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대화에 더 민감합니다. 이미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도 느끼고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계속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속 시끄럽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울한 일을 털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잘못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점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세상이 더 각박하게 느껴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에너지를 주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특히 남의 잘못만은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 그분도 힘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대화가 계속될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감처럼 보이지만 공감이 아닌 대화. 한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로비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미자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고. 그러자 옆에 계시던 김숙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요? 저는 무릎뿐 아니라 허리까지 아픈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 쑤시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도 참고 살죠 뭐. 처음 이야기를 꺼낸 한미자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미자님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혼자 사니까 외롭네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또 옆에 있던 김숙희님이 말했습니다. 외로운 거야 누가 안 그렇겠어요. 저는 자식도 멀리 있고 남편도 일찍 떠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한미자님은 김숙희님에게 점점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을 비교하는 대화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를 공감 차단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더 힘들어라고 맞받아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는
상대방의 고통을 무효화시킵니다. 불행을 비교하는 대화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더 심해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들은 좋은 의도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위로하려는 마음, 혹은 나도 비슷해라는 공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모두가 몸이 불편하고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래, 혹은 나는 더 그래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서로의 불행을 경쟁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대화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나는 더 힘들어라는 말을 들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귀게 됩니다. 불행을 비교하는 대화가 왜 사람을 지치게 할까요? 첫째, 이런 대화는 위계를 만듭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 말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이런 대화는 공감을 차단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대화는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서로 더 힘들다고 경쟁만 하지 정작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공통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때로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공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심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더 힘들어라는 말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날씨 이야기, 가벼운 일상 이야기 정도만 나누고 진짜 속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질까요? 한영길님은 단골 카페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말도 잘 걸고 카페에 활기를 불어넣는 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불만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어제 마트 갔는데 과일값이 얼마인지 알아? 정말 말도 안 돼.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해. 명절에나 한번 보고.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을 때는 공감이 갑니다. 누구나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변화나 결론 없이 말입니다. 한 달, 1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물가, 정부, 자식들. 불만은 계속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사람들이 대화하기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결론 없이 반복되는 불만 토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수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추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답답한 일을 혼자 속에 담아두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될 때입니다. 결론 없이 반복되는 불만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첫째, 이런 대화는 출구가 없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불평만 합니다. 둘째,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도 하고, 그래도 이런 점은 좋지 않나요? 라고 위로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안과 위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무기력해집니다. 셋째, 이런 대화는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불만을 듣다 보면 이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외로움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볼지 함께 고민하는 대화는 건설적입니다. 반면 계속 같은 불만만 반복하는 대화는 파괴적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장 보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불만과 함께 작은 대응 방법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불만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없을까?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계속 같은 불만을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듣는 척만 하십시오. 진지하게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분의 불만에 여러분의 마음까지 물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하고 가볍게 넘기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십시오.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하신다면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듣는 데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는 것도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반대로 대화하기 싫어지는 사람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의 대화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한 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할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알려드리는 쉼의 방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